친구를 배웅하러 서울역에 갔던 여자는 친구가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봐. 저거 내 남편 아니야? 코인 로커 앞에 서 있는 남자. 너 분명히 그 사람 출장 갔다고 했잖아. 자세히 살펴보던 여자는 깜짝 놀라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몰래 그를 뒤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서류는 챙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아내는 멍청한 가정주부라 절대 눈치 못 챌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지원 씨는 5년 전 박민석과 재혼했다. 당시 그녀에게는 첫 결혼에서 얻은 아이가 있었다. 그때 아들 준우는 고작 3살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아이에게 아주 잘했다. 그들은 함께 낚시를 가고 축구를 하고 주말을 함께 보냈다. 그녀는 자상한 새아빠라는 가면 뒤에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괴물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침대 옆 협탁의 시계가 초록색 숫자로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민석은 그녀의 침대 쪽으로 팔을 뻗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자는 소리 없이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준우의 8번째 생일이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그녀가 인생을 바친 그녀의 전부, 그녀의 태양 같은 아이. 지원은 5년 전 준우가 새아빠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민석은 훌륭한 새아빠였다.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엌에 들어선 지원은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케이크 재료를 꺼냈다. 그녀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스카포네 크림을 곁들인 3단 초콜릿 케이크를 구울 생각이었다. 레시피가 복잡해서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갔기에 가족들이 아직 잠든 사이에 서둘러 준비하기로 했다. 지원은 밀가루를 채치고 달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고 중탕으로 초콜릿을 녹였다. 그녀의 손놀림은 자신감 있고 빨랐다. 육아를 하며 그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법을 터득했다. 바닐라와 초콜릿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며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첫 번째 시트가 오븐에 들어갔다. 지원은 타이머를 40분으로 맞추고 크림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스카포네 치즈와 슈가 파우더를 믹서로 휘저으며 그녀는 아들이 참 빨리도 잘한다는 생각을 했다. 첫걸음을 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살이라니. 곧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금세 어른이 될 것이다. 타이머가 울렸다. 지원은 오븐에서 황금빛으로 완벽하게 구워진 시트를 꺼냈다. 초콜릿 향이 진해지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시트를 식힌망에 올려놓고 두 번째 시트 준비를 시작했다. 두 번째 시트가 오븐에 들어갔을 때 지원은 문득 케이크 장식이 떠올랐다. 그녀는 제과 공방에 축구 선수 모양의 초콜릿과 식용 금박별 장식을 주문해뒀었다. 오전 10시까지 픽업해야 했다. 시계를 보니 7시 45분이었다. 아직 시간은 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했다. 직접 장식을 가지러 가면 제 시간에 케이크를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민석에게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녀는 수건에 손을 닦고 살금살금 침실로 향했다. 복도는 어둑어둑했다. 아이 방 문틈으로 수면 등의 희미한 빛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준우는 어둠을 무서워해서 늘 수면등을 켜고 잤다. 침실에 다가가던 지원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막 들어가려던 참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지만 고요한 집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네, 녀석이 오늘 8살이 됩니다. 축구도 잘하고 낚시도 배웠어요. 그러니 스티브 장한테 고객이 준비됐다고 전해도 좋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고객이라니. 그리고 스티브 장은 또 누구란 말인가?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여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벽에 바짝 붙어 섰다. 민석의 통화가 이어졌다. 1달 정도 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이제. 그 순간 지원의 발밑에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다시 전화할게. 민석이 다급하게 말했다. 지원은 그가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온 집안에 울릴 것만 같았다. 뭐라도 해야 했다. 문 앞에 동상처럼 서 있을 수는 없었다. 민석은 분명 누가 엿듣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여자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침실 문을 활짝 열었다. 민석은 잠옷 바지 차림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화기는 화면이 아래로 향한 채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여보, 케이크 장식 좀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어. 다녀올 수 있어?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의 맨 어깨에 뺨을 대고 그를 안았다. 피부는 따뜻했고 익숙한 스킨 냄새가 났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했다. 잘못 들은 걸까? 내가 말을 잘못 이해한 걸까? 당연히 다녀와야지. 어디서 몇 시에 찾으면 되는데. 민석이 몸을 돌려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온했다. 긴장감이나 불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지원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갈색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 5년 전 그녀에게 프러포즈할 때 보았던 바로 그 눈이었다. 시내에 있는 제과점이야. 10시까지 가면 돼. 주소는 냉장고에 붙여둘게. 그녀가 말했다. 문제없어. 씻고 옷 입고 바로 갈게. 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시트는 거의 다 됐어. 이제 조립만 하면 돼. 민석은 다시 한번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고 욕실로 향했다. 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침실에 홀로 서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이 꿈틀거렸다. 스티브 장은 누구지? 왜 그 사람을 준우에게 소개하려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분명 일과 관련된 통화였을 것이다. 민석은 물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전국에 거래처가 많았다. 그 스티브 장이라는 사람이 파트너의 가족과 인사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내가 뭔가 오해한 거야. 그게 다야. 지원은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품기를 들고 다시 크림을 휘저으며 집요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려 애썼다. 30분 뒤 청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은 민석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뒤에서 지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냄새 정말 좋은데. 그가 귓가에 속삭였다. 준우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오늘을 엄청 기다렸거든. 알아. 참, 나도 준우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지원은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뒤를 돌아보았다. 깜짝 선물? 뭔데? 저녁에 보면 알 거야. 민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녀석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걸. 그는 그녀를 놓아주고 식탁 위에 있던 주소가 적힌 메모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금방 다녀올게. 뭐 더 필요한 건 없어? 아니, 다 있어. 고마워, 여보. 민석이 나갔다. 지원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이내 자동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그의 검은색 SUV가 차고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 번째 시트가 다 구워졌다. 지원은 오븐에서 꺼내 식혔다. 이제 모든 시트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케이크 조립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따라 식탁에 앉았다. 집안은 고요했다. 그때 아이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얼른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맞이하러 일어났다. 준우가 슈퍼히어로가 그려진 잠옷을 입고 부엌 입구에 나타났다. 헝클어진 머리에 아직 잠이 덜 깬 눈이었지만 엄마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 생일 축하해. 지원은 아들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다. 준우도 엄마의 배에 얼굴을 묻으며 마주 안았다. 아직 어리지만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준우가 웅얼거렸다. 지원은 몸을 떼고 아들을 바라봤다. 자신의 눈을 쏙 뺀 갈색 눈동자가 사랑과 신뢰를 담아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생일을 맞은 행복한 아이일 뿐이었다.
내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만드는 거예요? 식탁 위에서 씻고 있는 빵을 발견한 준우가 물었다. 그럼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야. 지금 아빠가 장식 가지러 갔어. 초콜릿 축구 선수들도 있을 거야. 정말요? 우와, 대박.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손님들은 언제 와요? 저녁 6시에. 학교랑 축구 교실 친구들이 올 거야.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오시고. 그럼 저녁까지 뭐 해요? 일단 아침부터 먹자. 그러고 나서 놀거나 만화 보고 있어. 엄마는 케이크 완성할게. 지원은 냉장고에서 달걀과 우유를 꺼냈다. 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메이플 시럽과 함께 해주기로 했다. 엄마, 근데 아빠는 어디 갔어요? 식탁에 자리를 잡으며 아이가 물었다. 가게에 갔어. 금방 올 거야. 오늘 아빠가 새로운 축구 기술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가르쳐 줄 거야. 걱정 마. 하루 종일 시간 있잖아. 지원은 팬케이크 반죽을 섞으면서 아까 들었던 그 이상한 통화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의심 때문에 아이의 잔치를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이가 한 살 더 먹는 날이다. 첫 번째 팬케이크를 프라이팬에 올렸을 때 집 앞 진입로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다. 민석이 돌아왔다. 창밖을 보니 그가 작은 상자를 들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아빠 왔다. 준우가 기뻐하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지원은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현관 쪽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챔피언. 민석이 쾌활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케이크 장식 가져왔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부탁했는데 안 가져올 수 있나. 두 사람이 함께 부엌으로 들어왔다. 민석은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고 지원에게 다가왔다. 자, 여기. 당신이 주문한 대로야. 지원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꼼꼼하게 포장된 초콜릿 축구 선수 인형들과 금색 별, 그리고 양초가 들어 있었다. 완벽해. 그녀가 웃었다. 고마워, 여보. 민석은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추고 준우에게 돌아섰다. 자, 챔피언. 아침 먹고 나가자. 아빠가 새로운 개인기 보여줄게. 네. 아이가 펄쩍 뛰며 좋아했다. 지원은 축구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녀는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아 시럽을 뿌려 준우 앞에 놓았다. 아이는 바로 아침을 먹기 시작했고 민석은 옆에 앉아 커피를 따랐다. 오늘 아주 멋진 날이 될 거야. 그가 지원을 보며 말했다. 응.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야. 저녁 6시. 집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지원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생일 축하해라고 적힌 가랜드를 걸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축구 선수들과 금빛별로 장식된 초콜릿 케이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다과, 주스, 과일, 과자들이 놓여 있었다. 준우는 연신 창가로 달려가 손님들이 오나 살폈다. 좋아하는 팀 엠블럼이 새겨진 새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지만 설레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했다. 엄마, 애들 오고 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질문이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지원이 냅킨을 정리하며 웃어주었다. 민석이 컵이 담긴 쟁반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준비 다 됐나? 그가 아내에게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빠진 게 없어야 할 텐데. 걱정 마. 완벽할 거야. 그가 윙크를 하며 쟁반을 내려놓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준우가 환호성을 지르며 문을 열러 달려갔다. 문 앞에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즉 지원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풍성한 백발의 윤 여사가 넉넉한 품으로 손자를 바로 안아주었다. 세상에, 우리 강아지 벌써 이렇게 컸어. 그녀가 감탄하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보물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할머니. 준우가 활짝 웃었다. 군인 출신으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할아버지, 이 씨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많이 컸구나. 장군감이야. 곧 하레비키 따라잡겠어. 그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벌써 할아버지 어깨까지 와요. 조금만 더 있으면 따라잡아요. 하하하. 그래, 금방 따라잡겠구나.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지원은 부모님을 안아드렸고 민석은 그들의 겉옷을 받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별일 없었네. 차도 안 막히고. 윤 여사가 화려하게 장식된 거실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어머, 정말 예쁘게 꾸몄구나. 케이크 좀 봐. 지원이 너 정말 솜씨 좋다. 고마워, 엄마. 주인공을 위해서 신경 좀 썼지. 제 선물은요. 준우가 할머니, 할아버지 등 뒤를 기웃거렸다. 여기 있다. 이 개구쟁이야. 이 씨가 파란 리본으로 묶인 큰 상자를 건넸다. 준우는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었다. 우주선 모형 레고 세트였다. 우와, 이거 제가 갖고 싶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조부모를 끌어안았다. 네가 우주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알잖니. 윤 여사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학교 친구들이었다. 남자아이 셋과 여자아이 둘. 아이들은 떠들썩하게 웃으며 선물을 내밀었다. 집안은 금세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뒤이어 축구교실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도착했다. 곧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원은 어른들에게는 커피와 차를, 아이들에게는 주스와 음료수를 챙겨주느라 분주했다. 민석이 음악을 틀자 파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춤추고 게임하고 집 안을 뛰어다녔다. 준우는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얼굴에서 행복이 떠나질 않았다. 지원아, 정말 준비 잘했다. 윤 여사가 딸에게 다가와 말했다. 준우가 정말 행복해 보여. 다행이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준우는 행복한 아이야. 그리고 민석 서방도 참 자상하고 널 아주 잘 챙기는구나. 윤 여사는 아이들에게 동전 마술을 보여주고 있는 사위를 바라보았다. 재혼하길 참 잘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침에 들었던 민석의 통화 내용이 불쑥 떠올랐다. 고객이 준비됐어.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다. 지금은 아니야. 이런 날엔 안 돼. 자, 우리 게임 하나 할까요? 지원이 큰 소리로 말하며 아이들의 주의를 끌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동의했다. 지원은 의자 뺏기 게임을 진행했고 이어 퀴즈 대회를 열어 슈퍼히어로 관련 문제를 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경쟁했고 초콜릿이나 스티커 같은 작은 상품을 받아갔다. 민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심판을 봐주고 진 아이들을 위로하고 농담을 던졌다. 마치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파티를 즐기는 듯했다. 게임이 끝나고 아이들이 조금 지쳤을 무렵 민석이 박수를 쳐서 모두를 주목시켰다. 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마당으로 나가볼까요? 준우를 위한 아주 특별한 깜짝 선물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선물이냐며 웅성거렸다. 준우는 호기심과 기대에 찬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다. 지원도 영문을 모른 채 뒤따라 나갔다. 마당에 나간 지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고 옆에 검은색 포인트가 들어간 새빨간 어린이용 사륜 오토바이 에이티브가 서 있었다. 핸들에는 커다란 흰색 리본이 달려 있었다. 준우야, 네가 오토바이 노래를 불렀던 거 기억해. 민석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그래서 네 꿈을 이뤄주기로 했지. 축하한다, 챔피언.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은 반쯤 벌어졌고 눈은 휘둥그레졌다. 이거 진짜 제 거예요? 아이가 속삭였다. 물론이지, 내 거야. 생일 축하해. 준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오토바이로 달려들었다.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가 구경하고 만져보며 부러워했다. 대박, 진짜 멋있다.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준우야, 넌 진짜 좋겠다. 손님들도 감탄사를 연발했다. 학부모들은 감탄 섞인 눈빛을 교환했다. 이 씨가 민석의 등을 두드렸다. 자네 통이 크구만. 사내 녀석이라 아주 좋아하겠어. 윤 여사도 손뼉을 쳤다. 어머, 민석 서방, 정말 대단해. 남자아이들 로망이라며 저게. 지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쪽에 서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민석이 상의도 없이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것이 불편했다.
지원은 민석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끌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그녀는 최대한 동요를 감추며 조용히 말했다. 왜 그래? 문제 있어?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한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 지원은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다. 알아. 민석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준우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아이의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게 뭐 어때서.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행동이 자랑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녀의 반응이 우습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작은 소원이라니. 민석 씨, 저건 사륜 오토바이야. 저 나이 아이한텐 위험해. 지원은 화가 치밀어 입술을 깨물었다. 저건 위험한 꿈이야. 여보,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 민석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내가 지켜볼 거야. 혼자 타게 안 둬. 나도 어릴 때 오토바이 탔지만 아무 일 없었어. 지원이 반박하려 하자 민석은 그녀를 더 꽉 껴안으며 턱을 그녀의 정수리에 댔다. 저 녀석 좀 봐. 얼마나 행복해 보여?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 지원은 아들을 바라봤다. 준우는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고 친구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고 눈은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표정이었다. 알았어. 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에게서 떨어졌다. 대신 약속해. 정말 조심해야 하고 안전수칙도 당신이 다 가르쳐줘야 해. 약속할게. 민석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다 잘 될 거야. 그는 손님들에게 돌아갔고 지원은 그 자리에 남아 파티를 지켜봤다. 내면의 무언가가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파티는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오토바이에 앉아 아주 조금씩 움직여 보았다. 민석은 엄격하게 통제하며 멀리 가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게 했다. 지원이 케이크를 들고 나오자 촛불을 켰고 모두가 축하 노래를 불렀다. 준우는 소원을 빌고 박수갈채 속에 촛불을 껐다. 케이크를 잘라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윤 여사는 맛에 감탄을 멈추지 않았다. 지원아, 너 정말 요리 천재다. 이 크림 맛이 아주 예술이야. 고마워, 엄마. 엄마가 사준 잡지에 나온 레시피 보고 한 거야. 내 선물이 쓸모가 있었네. 윤 여사가 흡족해했다. 이 씨가 민석 옆에 앉았다. 이복의 사위, 저런 오토바이는 어디서 구했나? 내 친구 손주도 저런 걸 사달라고 난리라던데. 제 친구 손자도 저걸 갖고 싶어 해서요. 도시 외곽에 괜찮은 전문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민석이 대답했다. 고맙네. 그나저나 사업은 잘 되나? 네, 아주 좋습니다. 확장 중이에요. 조만간 다른 지역에 지사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원은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그들의 대화를 건성으로 들었다. 민석은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아침에 느꼈던 그 묘한 신경질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녁은 밤으로 깊어갔다. 서서히 손님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부모님 차를 타고 떠나며 포장된 케이크 조각과 풍선을 챙겨갔다. 준우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고 선물에 고마워했다. 와줘서 고마워. 오늘 진짜 최고였어. 아이는 멀어지는 차를 향해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친정 부모님이 떠났다. 윤 여사가 딸을 꽉 안아주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모든 게 완벽했어. 준우가 오랫동안 기억할 거야. 와줘서 고마워, 엄마. 우리가 손자 생일 절대 안 놓치는 거 알잖아. 윤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너랑 민석 서방은 별일 없고? 그럼요, 엄마. 왜 물어봐? 그냥 네가 좀 긴장한 것 같아서. 난 네 엄마야. 다 느껴져. 아무 일 없어. 지원이 안심시켰다. 그냥 하루 종일 요리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그럼 어서 쉬어. 우린 갈게. 몸조리 잘하고. 윤 여사가 딸의 뺨에 입 맞췄다. 이 씨도 딸을 안아주고 민석과 악수했다. 또 보세, 사위. 대접 잘 받았네. 모두가 떠나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준우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제 방으로 들어갔다. 지원과 민석은 뒷정리를 시작했다. 말없이 접시를 모으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 지원이 설거지하면 민석이 마른 수건으로 닦았다. 시끌벅적한 파티 뒤에 이 단순 노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오늘 저녁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민석이 깨끗한 접시를 찬장에 넣으며 말했다. 준우가 정말 좋아하더라.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오토바이 때문에 나한테 화난 거야? 지원은 물을 잠그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 화난 건 아니야. 그냥 나랑 상의했으면 좋았겠다는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그런 결정은 같이 해야지. 미안해. 민석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어.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지. 좋긴 했어. 그냥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 이해해. 약속할게. 조심시킬게. 청소가 끝났다. 집은 다시 손님들이 오기 전처럼 말끔해졌다. 베란다로 나가자. 민석이 제안했다. 와인 한잔 하면서 좀 쉬자. 좋은 생각이야. 지원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레드와인 2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밤은 따뜻했고 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풀벌레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석과 지원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작은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다. 정신없던 하루 끝에 찾아온 평화를 즐기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있잖아, 민석이 침묵을 깼다. 난 우리가 자랑스러워. 우린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 준우도 행복하고 우리 사이도 좋고 정말 소중한 거야. 지원은 그를 바라봤다. 현관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편안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래, 우린 정말 좋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갉아먹고 있었다. 아침의 통화, 예고 없는 오토바이 선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너무 피곤해서 괜한 걱정을 만드는 건가? 무슨 생각해? 민석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준우가 얼마나 작았는지 생각했어. 겨우 3살이었잖아. 시간 참 빠르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 사춘기 올 거고 청년이 되겠지. 올바르게 교육해서 강하고 자립심 있는 남자로 키워야 해. 맞아. 그들은 와인을 비우고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지원은 준우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고민형을 껴안고 침대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다.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원은 살며시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해. 아이방 문을 닫고 지원은 안방으로 향했다. 민석은 이미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얼른 와서 누워. 피곤하잖아.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지원은 옆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침의 통화, 스티브장이라는 이름, 오토바이, 민석의 미소. 잘 자, 여보. 민석이 불을 끄며 속삭였다. 잘 자, 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밤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준우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다.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준우는 학교에 갔고 지원은 집안일을 했으며 민석은 일에 파묻혀 살았다. 오토바이는 차고에 있었다. 민석은 주말에 교회 공터로 나가기 전까지는 혼자 타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수요일 저녁, 지원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샐러드용 채소를 썰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겨우 6시 반이었다. 왔어, 여보. 부엌에서 그녀가 소리쳤다. 오늘 일찍 왔네. 대답이 없었다. 지원은 수건에 손을 닦고 복도로 나갔다. 민석은 구두 한쪽만 벗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양복은 약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지원이 다가가며 물었다. 민석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피로와 불안이 읽혔다. 문제가 좀 생겼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는 아내를 평소보다 더 세게 끌어안았다. 지원은 그의 근육이 긴장해 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녀가 몸을 떼고 그의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다. 사업 문제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민석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헝클어뜨렸다. 얘기 좀 하자. 준우는? 방에서 숙제하나? 부를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공부하게 둬. 어른들 얘기잖아. 민석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원은 마음속에서 불안이 싹 트는 것을 느끼며 그를 따라갔다.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보통은 활기차게 들어와서 일 얘기를 하거나 농담을 하곤 했다. 민석 씨, 당신 무서워. 지원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석이 일어나 거실 구석에 있는 바바로 갔다. 레드 와인 병과 잔 2개를 꺼냈다. 잔에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따르더니 지원에게 한 잔을 건넸다. 일단 한 잔 마시자. 나 좀 진정해야겠어. 지원은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남편이 와인을 들이켜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내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석 씨,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그녀가 재차 물었다. 그는 옆에 앉아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여보, 계약건 하나에 문제가 생겼어. 아주 중요한 계약인데. 그가 운을 뗐다. 파트너가 지방에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출장이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 그게 뭐 그리 무서운 일이라고 그래? 전에도 출장 간 적 있잖아. 지원은 조금 안도했다. 치명적인 일은 아닌 모양이었다. 문제는 내가 없는 동안 여기서 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민석이 말을 이었다. 서류 서명이나 고객 미팅, 자금 관련 문제 같은 거 말이야. 사업을 그냥 비워둘 수가 없어. 부대표가 있잖아. 강 이사님이 처리하면 되잖아. 강 이사 2주 전에 그만뒀어. 당신한테 말할 겨를이 없었네. 민석은 다시 와인잔을 들어 비웠다. 월급 더 주는 대로 이직했어. 아직 후임도 못 구했고. 그렇구나. 지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당신한테 내 사업과 관련된 서류 결제 권한을 위임하고 싶어. 이건 만약을 대비한 형식적인 절차야. 급하게 서명해야 할 서류가 생기면 당신이 대신할 수 있게 말이야. 지원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난 물류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잖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알 필요 없어. 민석이 안심시켰다. 그냥 보험 같은 거야. 내가 상세한 지침을 남겨둘게. 무슨 일 생기면 내 변호사가 전화해서 어디에 서명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야. 당신은 그냥 사인만 하면 돼. 그게 다야. 왜 변호사한테 위임장을 써주면 안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당신을 더 믿으니까. 민석이 미소를 지었지만 억지스러운 웃음이었다. 당신 내 아내잖아. 내가 당신 말고 누굴 믿고 사업을 맡기겠어?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논리가 이해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에 무언가가 저항하고 있었다. 정말 필요한 일 맞아? 그녀가 남편의 눈을 보며 물었다. 확실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좀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믿어줘. 사업하는 사람들은 배우자한테 위임장 써놓는 거 흔한 일이야. 지원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몸에 퍼지며 신경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알았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인할게. 민석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그는 아내의 입술에 진하게 키스했다. 고마워 여보. 당신 정말 큰 힘이 돼. 민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지원 앞에 탁자에 올려놓았다. 여기 서명하면 돼. 그리고 여기, 또 여기도. 그가 각 페이지 하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글씨가 너무 많은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일단 다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원한다면 읽어봐도 돼. 민석이 옆에 앉았다. 하지만 다 표준 양식이야. 대리권 위임, 금융서류 서명 권한,
내 명의의 거래 동의서 같은 거. 특별한 건 없어. 지원은 다시 서류를 쳐다봤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위임인, 대리인, 권한, 유효기간. 피곤함과 와인 기운에 머리가 약간 어지러질했다. 나 믿지? 갑자기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당연히 믿지. 그럼 부탁해. 서명해줘. 내일 아침 일찍 공증받고 바로 출발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담겼다. 지원은 남편이 내민 펜을 잡았다. 1초 정도 망설이다가 첫 페이지에 서명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 6장의 각기 다른 서류에 서명했다. 다 됐다. 민석이 만족스럽게 말하며 서류를 챙겨 파일에 넣었다.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살았다. 그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다시 와인을 따랐다. 얼굴이 눈에 띄게 풀렸고 어깨의 긴장도 사라졌다. 있잖아. 잠시 후 그가 말을 꺼냈다. 출장 다녀오면 우리 셋이서 교회로 나가서 캠핑하자. 그릴에 고기도 굽고 자연 속에서 좀 쉬자. 맨날 미루기만 했잖아. 지원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었다. 정말 좋겠다. 준우가 엄청 좋아할 거야. 걔 자연 좋아하잖아. 그래. 잘 됐네. 내가 봐둔 곳이 있어. 여기서 30km 정도 떨어진 호수 근처인데 잔디밭도 좋고 조용해. 사람도 없고. 민석은 마치 짐을 벗어버린 사람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오토바이 타기도 좋아. 길도 평평하고. 조심해야 해. 지원이 상기시켰다. 알지. 알아.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들은 잠시 더 앉아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다. 민석은 텐트를 가져가서 별을 보며 자자고 했고 지원도 동의했다. 준우가 꿈꾸던 모험이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우는 학교 이야기와 반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떠들었다. 민석은 농담을 하고 아이를 치켜 세우며 즐거워했다. 집에 왔을 때의 그 신경질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지원은 준우의 수학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들게 했다. 민석은 서재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내일 몇 시에 출발해? 서재를 들여다보며 지원이 물었다. 일찍 8시쯤. 공증 사무실 들렀다가 바로 가야 해. 민석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해줄게. 고마워, 여보. 당신이 최고야. 지원은 혼자 잠자리에 들었다. 민석은 한참 동안 서재에 있었다. 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단호하고 사무적인 어조만 들릴 뿐이었다. 아침 6시 30분, 지원은 일어나 베이컨에 글을 만들고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민석은 정확히 7시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나타났다. 잘 잤어? 접시를 내밀며 지원이 물었다. 괜찮아. 민석은 짧게 대답하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분명 서두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식사했다. 지원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그를 지켜봤다. 남편은 집중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딴 생각에 빠진 듯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았다. 민석 씨, 지원이 불렀다. 응? 그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쳐다봤다. 몸 조심해. 그리고 도착하면 전화하고. 당연히 해야지. 그가 일어나서 그녀를 안았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일 빨리 처리하고 올게. 출장 얼마나 걸려? 5일에서 7일 정도?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지원은 현관까지 남편을 배웅했다. 민석은 작별 키스를 하고 샌드위치 도시락을 챙겨 나갔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그가 차에 타고 시동을 거는 모습을 지켜봤다. 민석은 창문으로 손을 흔들고 출발했다. 지원은 검은색 SUV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책상 위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 지원은 다가가 화면을 보았다. 이메일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다. 1시간 전에 낯선 도메인 주소로 보낸 메일이 마지막이었다. 제목, 서류 준비 완료. 계획대로 진행 중. 지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서류? 어제 내가 서명한 거? 그녀가 메일을 열어보려던 찰나 발소리가 들렸다. 준우가 깨서 부엌으로 나오고 있었다. 지원은 얼른 서재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엄마, 아빠 어딨어요? 잠이 덜 깬 아이가 물었다. 출장 가셨어. 일주일 뒤에 오실 거야. 아, 아쉽다. 같이 오토바이 타고 싶었는데. 아빠 오시면 타면 되지. 우리 다 같이 캠핑 가기로 했잖아. 텐트 치고 자는 거야. 정말요? 준우의 눈이 반짝였다. 우와, 진짜 재밌겠다. 지원은 신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다 괜찮다. 민석은 그냥 일하러 간 거다. 곧 돌아올 거고. 다 같이 놀러 갈 거다. 아무 문제 없다. 그녀는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뒤 작별 인사를 했다. 온종일 지원은 집안일을 하며 끈질긴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했다.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점심을 준비했다. 낮에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도착했고 공증도 마쳤으며 지금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별일 없지? 그가 물었다. 응, 다 좋아. 준우는 학교 갔고 난 집에 있어. 좋아. 저녁에 전화할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원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다 정상이다. 다 통제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 민석이 출장을 떠난 지 3일이 지났다. 그는 매일 저녁 지원에게 전화해서 미팅 내용과 협상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쳤다. 그녀와 준우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했다. 우리 챔피언은 잘 있어? 그가 물었다.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안달이지. 매일 당신 언제 오냐고 물어봐. 지원이 대답했다. 곧 간다고 전해줘. 이틀만 더 있으면 가. 가자마자 교회로 나갈 거라고 해. 지원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준우를 학교와 축구 교실에 데려다 주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남편의 대화 조각들과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다. 목요일 아침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학 동기인 수진과는 자주는 못 봐도 꾸준히 연락하는 사이였다. 지원아, 안녕? 잘 지내?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안녕 수진아, 다 좋지. 넌 어때? 나 소식 있어. 나 6개월 동안 지방으로 파견 가. 좋은 회사 인턴십 합격했거든. 정말 좋은 기회야. 와, 대단하다. 축하해. 지원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고마워. 나 모레 토요일에 떠나. 혹시 나 배웅해 줄 수 있어? 오후 2시 기차야. 얼굴 보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원은 생각했다. 토요일 주말이다. 준우가 집에 있을 시간이다. 하지만 부모님께 몇 시간만 봐달라고 부탁하면 될 것 같았다. 당연히 가야지. 꼭 배웅할게. 잘 됐다. 그럼 1시 반에 서울역에서 보자. 정말 고마워. 고맙긴. 그때 봐. 수진아. 지원은 전화를 끊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여사는 흔쾌히 와서 손주를 봐주겠다고 했다. 그럼 우리 딸. 안 그래도 하랩이랑 준우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가서 수학 실력 좀 확인해 봐야겠네. 토요일 아침 지원은 일찍 일어나 아들 아침을 챙겨주었다. 준우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오늘 TV에서 축구 결승전을 하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밥을 먹으며 아이가 물었다. 곧 오실 거야. 나도 보고 싶다. 빨리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알아. 조금만 더 참아. 오전 11시 반에 부모님이 도착했다. 윤 여사는 잡채와 과일을 잔뜩 싸왔다. 우리 장군님, 축구 볼 준비됐나? 이 씨가 손자를 안으며 유쾌하게 물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팀 나와요. 그럼 어디 자리 좀 잡아볼까? 팝콘도 가져왔다. 지원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아들에게 뽀뽀했다. 말 잘 듣고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금방 올게. 네, 다녀오세요. 수진 이모한테 안부 전해줘요. 서울역까지는 20분이 걸렸다. 지원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안으로 들어갔다. 토요일 낮이라 사람이 많았다. 주말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대합실 벤치 근처에서 수진을 발견했다. 친구는 설렘 반 걱정 반인 표정으로 큰 여행 가방 2개 옆에 서 있었다. 지원아,
수진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봐서 좋아. 새로운 모험 준비는 됐어? 그런 것 같아. 솔직히 좀 떨리긴 해. 낯선 곳에서 6개월이라니. 그들은 대합실을 거닐며 수진의 계획과 일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맞장구 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딴 생각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수진이 멈춰서서 지원의 팔을 잡았다. 저기 봐. 그녀가 속삭이며 눈짓으로 코인 로커 쪽을 가리켰다. 저거 내 남편 아니야? 지원은 급히 고개를 돌렸다. 수십 미터 떨어진 곳 자동 보관함 근처에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보관함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지원은 자세히 살펴봤다. 체격, 자세, 움직임, 너무나 익숙했다. 민석이었다. 너 분명히 출장 갔다고 했잖아. 수진이 계속 속삭였다.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석이 여기 있다고? 분명 지방에 있어야 하는데. 그저께도 전화해서 협상이 길어져서 월요일이나 돼야 온다고 했는데 친구들은 작별 인사를 나눴고 지원은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이 부분이 도입부와 연결됨. 민석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역의 소음 속에서도 내용은 들렸다. 네, 서류 챙겼습니다. 다 있어요. 그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 아내는 멍청한 가정주부라 절대 컴퓨터 확인해 볼 생각도 못할 겁니다. 지원은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멍청한 가정주부. 나를 그렇게 부르다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일주일 후면 다 준비됩니다. 민석이 왔다 갔다 하며 계속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통제하에 있어요. 민석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더니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숨어 그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원은 출구로 달려갔다. 손이 떨리고 귀에서 이명소리가 들렸다. 차에 도착해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몇 분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집으로 질주했다. 과속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앞차를 추월했다. 집에 가야 했다. 당장. 15분 후 그녀는 마당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에서 뛰어내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거실에서 준우가 놀라서 물었다. 축구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들 괜찮아? 지원은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계속 봐. 부엌에서 찻잔을 들고 나오던 윤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원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사색이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그냥 깜빡하고 안 한 게 있어서 급한 일이라 내가 할게.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지원은 민석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컴퓨터를 켜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화면이 켜지고 암호 입력창이 떴다.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뭐지? 지원은 기억을 더듬었다. 민석이 언젠가 중요한 날짜를 쓴다고 했었다. 결혼기념일? 틀렸다. 준우 생일? 또 틀렸다. 지원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민석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한 날. 그래, 기억났다. 10년 전 3월 15일. 그는 매년 그날을 기념했다. 지원은 숫자를 입력했다. 컴퓨터 잠금이 풀렸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파일을 훑어보았다. 문서, 엑셀표, 사진들. 겉보기엔 평범한 업무 파일, 계약서, 재무보고서 같았다. 그러다 개인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하위 폴더가 여러 개 있었다. 그중 하나의 이름은 준우였다. 지원은 폴더를 클릭하고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아들의 사진 수십 장이 있었다. 축구장에서, 민석과 낚시터에서, 학교에서, 오토바이를 탄 모습까지 다양한 시기에 찍힌 사진들이었다. 그녀가 아는 사진도 있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었다. 사진 옆에는 프로필 준우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었다. 열어보니 아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생년월일, 혈액형, 예방접종 기록, 학교 성적, 취미, 관심사,
소름 끼칠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지원이 속삭였다. 다음 파일을 열었다. 위임장 출국. 며칠 전 그녀가 서명했던 서류의 사본이었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니 그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박민석의 이름으로 준우를 해외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위임장이었다. 엄마의 동행 없이, 기간과 국가의 제한 없이.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눈물이 핑 돌았다. 지원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계약서 스티브장. 영어로 된 문서와 번역본이 있었다. 미국에 있는 스티브장이라는 사람의 가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는 계약서였다. 거래 금액은 50만 달러, 약 6억 5천만 원. 지원은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다. 민석은 아들을 팔아넘길 생각이었다. 물건처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생일날 아침에 통화. 고객이 준비됐다. 비싼 선물. 오토바이. 서류 서명. 이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다른 폴더들을 열어보았다. 많았다. 안톤, 마리나, 예고르, 소피아, 한국 이름으로 변경 필요, 은지, 민호, 현우, 지민. 각 폴더에는 아이들의 사진, 신상 명세, 서류가 있었다. 지원은 현우 폴더를 열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 염색했거나 혼혈일 수 있음, 혹은 그냥 한국 아이 소년의 사진. 아니, 한국 설정이므로 검은 머리의 평범한 한국 소년, 신상 명세, 계약서,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 상태, 완료, 2024년 8월 15일. 그녀는 브라우저를 열고 실종 아동 현우를 검색했다. 뉴스 기사가 몇 개 떴다. 10세 김현우 군 실종, 수색 계속되지만 행방묘연. 기사의 사진은 폴더 속 사진과 일치했다. 지원은 다른 아이들도 검색해봤다. 은지, 민호, 지민. 모두 실종 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잡기도 힘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마스카라가 번졌다. 민석은 유괴범이었다.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었고 그녀의 아들 준우가 다음 타깃이었다. 지원은 전화기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지원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급해요. 누가 아이들을 납치하는지 알아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원은 주소를 불렀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 2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출동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세요. 지원은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오열로 들썩였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5년을 이 사람과 살았다. 5년을 믿었다. 내 옆에서 자고 키스하고 내 아들과 놀아주던 그 사람이 내 아들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20분 후 집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다. 지원이 문을 열었다. 제복 입은 경찰과 사복 형사들이 서 있었다. 이지원 씨 맞습니까? 반백의 머리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강철수 팀장입니다. 신고하신 분 맞나요? 네. 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윤 여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내다봤다. 지원아, 무슨 일이냐? 웬 경찰이야. 엄마, 놀라지 마. 다 괜찮아. 준우 데리고 방으로 좀 가줘. 부탁이야. 하지만, 엄마, 제발.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원은 형사들을 서재로 안내했다. 그들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화면을 찍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남편분이 어떤 일에 연루되었는지 이해하십니까? 강 팀장이 지원을 보며 물었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해외로 팔아요. 그래서 제 아이도 위험해요. 지금 아드님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요. 위층에 엄마랑 있어요. 이지원 씨,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아드님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야기 좀 하시죠. 형사들은 파일 복사를 마치고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지원은 현실감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남편분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연기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강 팀장이 말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전화 오면 차분하게 받으시고요. 진실을 안다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전화 도청 장치 설치하고 집 주변 감시할 겁니다. 그자가 나타나면 바로 검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강 팀장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주 용감하십니다. 덕분에 많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겁니다. 지원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아들을 영영 잃을 뻔했다는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 저녁 무렵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집에 가는 중. 1시간 뒤 도착. 보고 싶어. 그녀는 화면을 보며 다시 손을 떨었다. 강 팀장과 형사 2명이 옆방에 대기 중이었다. 도청 장치와 카메라는 이미 설치되었다. 준우는 친정에 가 있었다.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아침에 데려다 놓았다. 이지원 씨, 기억하세요. 자연스럽게. 강 팀장이 상기시켰다. 암시도 비난도 안 됩니다. 그냥 들어오게 하세요. 나머진 우리가 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뛰는 것 같았다. 그 사람 눈을 어떻게 보지? 어떻게 모른 척하지? 1시간이 지났다. 지원은 거실에 앉아 식은 찻잔을 꽉 쥐고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드디어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민석의 SUV 엔진 소리. 차가 마당에 들어와 멈췄다. 문 닫히는 소리. 지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심호흡을 했다. 후, 하, 다시 한번.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민석이 가방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푹 쉬고 온 사람처럼 보였다. 안녕 여보. 그는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지원에게 다가왔다. 정말 보고 싶었어. 그가 그녀를 안고 입을 맞췄다. 지원은 역겨움에 몸이 굳었지만 억지로 받아주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녀가 힘겹게 몸을 떼며 말했다. 민석은 그녀의 긴장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며 두리번거렸다. 준우는 선물 가져왔는데 여기 지역 축구팀 선수들 쌓인 유니폼이야. 친정에 보냈어. 지원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대답했다. 우리 둘만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붓하게 보낸 지 오래됐잖아. 민석이 돌아서서 씩 웃었다. 로맨틱한데? 마음에 들어. 그럼 와인 따고 촛불 켜고 저녁 먹을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다. 제복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현관으로, 부엌 뒷문으로 4명, 5명, 6명. 셀 수도 없었다. 손머리 위로. 엎드려! 당장! 경찰들이 소리쳤다. 민석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충격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도망칠 곳을, 설명을,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강 팀장이 형사들 뒤로 들어오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박민석 씨, 당신을 아동 납치 및 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의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요? 무슨 소리야? 민석이 뒷걸음질 쳤다. 착오가 있는 겁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엎드려! 당장! 경찰이 그의 어깨를 밀었다. 민석은 무릎을 꿇었다. 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서 지원은 충격도 공포도 아닌 차가운 분노를 보았다. 너야? 그가 춥칫거렸다. 내가 찔렀어? 지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 공포, 절망이 그녀의 말로 터져 나왔다. 멍청한 가정주부가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았나 보지. 그녀가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민석이 일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경찰들이 눌렀다. 젠장, 네가 다 망쳤어.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그가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난 내 아들을 구했어. 지원이 대답했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한테서 구했어. 이 괴물아. 민석은 경찰차에 태워졌다. 지원은 현관에 서서 경광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다. 강 팀장이 옆에 앉았다. 다 끝났습니다. 이지원 씨. 훌륭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악몽은 끝났지만 앞으로 수사, 재판, 조사 등 많은 일이 남아 있었다. 그 후 몇 달은 지원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얼룩처럼 지나갔다. 끝없는 조사, 형사들과의 만남, 심리 상담. 준우도 치료를 받았다. 아이에게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다. 민석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공범인 남자 3명도 검거되었다. 미국에 있던 스티브 장도 체포되어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되었다. 지원은 계속해서 증언했다. 민석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신뢰를 얻었는지, 준우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그는 일부러 적당한 나이에 아이가 있는 싱글맘을 찾아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아이를 해외로 빼돌려 팔았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총 13명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민석이 훔친 아이들이었다. 일부는 해외 입양 가정에서 산채로 발견되었지만 일부는 행방불명 상태였고 생사를 알 수 없었다. 체포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떠들썩한 재판이었다. 법정은 기자들과 실종 아동 부모들,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지원은 맨 앞줄에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윤 여사는 이 끔찍한 시간 내내 딸을 지탱해 주었다. 준우는 할아버지와 집에 있었다. 지원은 아들이 법정에 오는 걸 원치 않았다. 민석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살이 빠지고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다. 그는 법정을 둘러보다가 지원과 눈이 마주쳤다. 반성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은 며칠간 이어졌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고 증인들이 증언했다. 지원도 증언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변호사, 판사, 배심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남편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십니까? 민석의 변호사인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물었다. 몰랐습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아드님의 해외 출국 위임장에 서명하셨죠. 질문도 안 했습니까?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전 남편을 믿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을 만큼 믿었다는 겁니까? 남편을 믿었습니다. 지원이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반복했다. 그리고 그는 그 신뢰를 이용했고요. 변호사는 그녀의 증언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고 판사가 받아들였다. 민석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쳤다. 파일이든 컴퓨터, 금융거래 내역, 형량 거래를 한 공범들의 증언, 다른 피해자 부모들도 증언했다.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민석이 어떻게 속였는지 울면서 이야기했다. 민석은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다.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 막바지에 딱 한 번 그는 입을 열었다. 난 이득이 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지. 내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했을 거야. 이 말에 법정은 분노로 들끓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려 정숙을 요청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기립했다. 백발의 엄격한 인상을 가진 여성 판사는 감정 없는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민석이 뒷짐을 지고 일어났다. 피고인 박민석. 판사가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녀는 죄목을 나열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이들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범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피고인 박민석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가석방 없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책상을 내리쳤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안도감에 소리쳤다. 지원은 엄마의 손을 꽉 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허탈했다. 민석이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차가운 경멸을 보았다. 재판이 끝나고 지원은 밖으로 나왔다. 따뜻한 날이었다. 햇살은 눈부셨고 나무 위에서 새들이 지저귀었다. 그녀는 법원 계단에 멈춰 서서 눈을 감고 햇살을 받았다. 윤 여사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 끝났다, 우리 딸. 다 끝난 거야? 그래. 지원이 속삭였다. 끝났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영혼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괴물과 한 집에 살며 침대를 쓰고 아들을 맡기고 미래를 꿈꾸며 5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준우는 안전했다. 그리고 찾은 아이들은 부모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원은 계단을 내려와 차로 향했다. 거짓도 두려움도 믿음을 배신한 자도 없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와 함께 가족으로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모든 게 잘 될 것이었다.